학부모들은 영어 유치원 입학을 고민하며 자녀의 공부에 대한 첫 불안을 경험한다. 같은 엘리베이터를 저희 애기랑 이제 거의 나이대가 비슷한 애기와 엄마가 탔는데 영어 학원에 다녀왔나 봐요. 영어 학원에서 받아쓰기 몇 점 맞았는지, 왜 그거밖에 못 맞았는지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애기는 뭐 학원도 다녀본 적도 없고 사교육을 아직 시켜본 적이 없는데 맨 처음에는 놀랐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목격했을 때는 다른 아이들도 벌써 이렇게 많이 사교육을 하고 있거나 우리 애기가 뒤처지는 건 아닌가? 내가 너무 이렇게 방치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 조금 들더라고요. 공교육 과정에서 영어 수업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많은 학부모들이 언어의 발달을 위해서는 조기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 믿고 있다. 6살 애는 이제 좀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학교의 공교육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제가 생각하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내게 됐습니다. 듣고 말하는 게 필요한 건데 언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 초등학교는 뭐 2-3시간 많아야 2시간 정도일 것 같아요. 영어 유치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5시간 이상씩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제가 엄청나게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영어를 할 줄 알므로써 제가 아이를 낳고 공백기가 한 1년 정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직을 이제 다시 경력 단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직을 할 수 있었고 어렸을 때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해외대를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편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라면 지금 저희 아이가 어떤 거를 할지 모르겠지만 영어를 해서 그 세계에서 더 재밌게 일을 했으면 좋겠어서. 부모들의 간절한 바람을 이용한 불법적인 행태도 벌어진다. 초등학교 교사인 성지연 씨는 영재 교육을 빌미로 폭리를 취하는 한 학원을 제작진에게 제보했다. ADHD랑 난독증이 의심된다는 얘기를 듣고 유명한 병원들은 대기가 기니까 여기 연구소를 찾아갔던 엄마의 블로그를 봤거든요. 근데 거기를 보면은 이제 그냥 이거 꼭 지금 해야 돼. 1000만 원어치 플래시카드 사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불안감을 조장을 해서 그걸 따라가게끔 하더라고요. 정상 발달 친구라면은 그 뇌 속의 발달 사항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기능 검사가 지금 28만 원, 소장님 만나는 상담이 38만 원, 엄마가 체크하는 검사지가 5만 원에서 풀 상담 71만 원.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일단 피해자가 아이들이잖아요. 어렸을 때 잘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 얘네 다 뇌세포가 죽는다 그랬나?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저 교육을 시켜줘야 돼 라고 하면서 불안감 마케팅을 하잖아요. 이런 정확한 정보들, 어렸을 때는 제대로 놀아야 되고 조기 교육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고 알려져야 따라가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네. 불안과 혼란 속에 끝없이 덩치를 불려가는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 그중에서 학부모들도 학생들도 최고라고 꼽는 교육특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원들이 몰려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이다. 경기도에 살지만 매일 대치동 학원으로 아이를 데려다준다는 일명 라이드맘을 만났다. 그러면은 돌아온 다음에 또 이제 대치동을 가셔야 되나요? 그렇죠. 돌아오면은 같이 이제 오늘 공부할 거 간단하게 예습하고 지난 시간 거 복습시키고 그리고 같이 또 학원을 갑니다. 대치동으로 꼭 가야 돼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배우러? 이 동네와 가까운 곳에 아이 레벨에 맞는 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흔히 얘기하는 대치 빅3 학원들에 시험을 처음 봤는데 애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잘 붙어줬는데 내가 그거를 못 해준다면은 또 좀 슬플 것 같았고 무엇보다
아이한테 대치동에 왜 가냐라고 했었을 때 많은 엄마들이 피어 그룹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누구랑 배우냐. 아이가 조잘조잘거리면서 나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영어를 되게 어려워하지 않고 쉽게 우리말처럼 하는 정도에 이르는 모습을 보면서는 나의 희생이 그렇게 아주 헛되진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 아이의 가능성을 보았을 때 부모는 기꺼이 헌신과 희생을 택한다. 사교육의 정점에 있는 대치동, 정말 그곳에 해답이 있는 것일까? 그래도 한국에서 입시를 하고 한국 공교육을 할 거면 대치동만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학원에 여러 선택권이 있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다 공부를 하고 있고 학원의 선택의 폭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잘하는 애들만 있는 학원도 아니고 못하는 애들만 있는 학원도 아니고 되게 학원이 촘촘하게 있는 느낌? 그러나 대치동은 또 다른 불안을 끝없이 키워내는 곳이기도 하다. 유니콘 같은 애들이라 표현하거든요. 그런 애들 얘기만 들리고 그런 애들이 뭐 어떻게 잘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듣가만 들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너무 안 시키나? 우리 애만 못하나? 뭐 그런 약간의 조바심이 극대화되는 동네이기도 해요. 그 중심 잡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빠르게 치고 나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7세 때 치고 나간다고 고3 때까지 잘해서 뭐 대학을 잘 가서 또 대학 잘 가는 게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이 안 되니까. 많은 부분에서 되게 욕망이 있는데 뭐 그게 거주지라든지 아니면 뭐 작게는 뭐 명품백, 뭐 주얼리 많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자식의 잘됨이 되게 엄마로서 뭔가 욕구의 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치도에서 진짜 뭐 정말 밸런스 게임처럼 뭐 자식이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걸 선택할래 아니면 뭐 진짜 뭐 에르백 가질래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100% 다 자식일 거예요.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 명문대에 입학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가치가 된 부모들. 그렇다면 사교육은 과연 내 아이의 가능성을 얼마나 높여줄 수 있을까? 대치동 학원가에서 대입 전략을 지도하는 입시 담임으로 일했던 김다찬 씨의 얘기를 들어봤다. 제가 만나고 마주치면서 만났던 그런 많은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실제로 그렇게 올라가거나 뭔가 했던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학원에서는 성적을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미 잘한 애를 데리고 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학원 모집 요강 같은 것들을 살펴보시면은 잘하는 애들이 학원에 가서 이제 학원을 빛내주는 거고, 사교육이 하는 역할은 확률을 조금이나마 올려준다예요. 로또를 한 6, 7천 장 사면은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올라가겠죠? 딱 그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김다찬 씨는 교육자로서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싶었다. 그러나 대입을 준비하는 학원가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었다. 정말 학생들이 소화할 수 없는 양의 교재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쌓아줘요. 엄청 줘요. 제가 사진도 찍어놨었어요. 그 끝나고 나면은 학생들이 책을 버리는데 한 500~600명이 책을 버리면 강의실 하나 꽉 차요. 근데 그 책 중에 아무거나 꺼내잖아요. 비어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아예. 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보지도 않을 책을 끼워서 팔고, 강의에 이제 공부에 필요하다고 끼워서 팔고, 그것도 돈을 다 받아요. 정신적으로 망가져가는 학생들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 가장 괴로웠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돈을 들였으니까 잘해야 된다는 중압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또 부모님도 부모님대로 그 기대가 생기잖아요. 내 이 정도로 돈을 들였는데 왜 그게 안 되느냐.
자기도 모르는 새에 막 환청을 듣거나 아니면은 쟤는 나를 미워한다라고 믿는 애들이 생겨요. 그래서 막 계단에서 막 누군가는 막 소리를 막 하고 지르기도 하고, 예, 막 자해를 하기도 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쨌든 특정 나이대의 집단이 몇 프로를 제외하고 실패의 경험으로 사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나라의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해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위 대한민국 최상류층이라고 하는 이들의 사교육 시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들이 벌어진다. 국제학교 입시 컨설팅 학원을 운영했던 이한길 씨. 제가 원래는 처음에 이제 대치에서 학원을 크게 운영을 했었는데 접게 된 계기는 더 이상 보람이 없었고 이제 이 강의할 때 학생들과의 그런 교류, 뭔가 진정성, 교육이 더 이상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국제학교는 법적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이 더 많은 돈으로 해결된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컨설팅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뭐 어떤 대학을 선택해야 할지, 추후에 이제 대학교를 지원을 할 때 우리 아이가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부터 이제 다 설계해서. 근데 이 활동이라는 건 이제 되게 다양하거든요. 봉사 활동이 될 수도 있지만 대회. 그러면 대회에 나가는 거면 대회 준비까지. 국제학교만 붙으면 뒤에 0이 하나가 더 붙는다고. 비정상적인 그런 컨설팅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소논문 같은 대회가 있다라면은 사실 그냥 누군가가 직접 써서 그냥 제출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컨설팅이라면 뭐 이제 액수대가 아무래도 막 억대로 올라가고요. 이제 액수대가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 학부모님들도 이제 요구하는 사항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시고, 어떻게 보면 좀 선을 넘는, 뭐 아이들 숙제를 대신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자유로워지거든요. 그 시험 자체에 대한 정보를 미리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특정 특수 이제 분들에게 얼마의 뭐 아이 이번 특정 시험 성적 아주 쉽게 만점을 받게 해주겠다, 이만큼 돈 내라. 이게 지금 사실 이 생태계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과하게 돈으로 다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이 교육 안에서, 교육 안에서 특히 학생들의 노력이 없이.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대입 시험 중 하나인 AP 시험 문제가 유출된 사건도 있었다. 완벽한 부정행위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다 시험지를 미리 다 받아놓는 거죠. 사실 국제학교 쪽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거는 절대 처음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오직 대입만이 목표가 되고 그마저도 돈으로 계산되는 현실에서 이한길 씨는 교육자로서의 자부심을 잃었다. 우리 부모님이 돈을 냈다. 돈을 냈다. 애초에 그런 마인드로,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돈 값을 해야 된다. 애초에 그런 태도를 되게 티내는 학생들도 있어요. 부모의 경제력이 곧 대학 입시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사회. 이를 실제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을까? 제작진은 국회 백승화 의원실의 도움을 받아 한국장학재단의 자료를 받았고, 지난 10년간 전국 대학 입학생의 장학금 신청 내역을 정밀 분석했다. 소득 구간을 10개로 나누고 소득 최상위권인 9구간 이상과 8구간 이하를 비교해봤다. 한국 사회의 계층적인 격차, 계층적인 불평등이 실제 대학 입학에서 상당히
그대로 이어지고 있을 거다.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고 있었던 건데 장학재단의 자료를 보니까 그 상황이 좀 더 심각하다. 그리고 더 심각해져 가고 있다. 최상위권 비율은 49, 50%가 안 됐었는데 15개 서울 시내대학으로 줄이니까 74%가 넘어가. 확 늘어나는 거지. 괜찮은 대학, 평판 있는 대학에 들어가는 거는 하위층의 비율이 훨씬 더 작아지고 최상위층 비율은 훨씬 높아진다. 그럼 서울대, 연대고대는 어떨까? 소위 대한민국의 최상위권에 있는 서울대, 연대고대는 비율이 더 격차가 나는 겁니다. 하위권 비율은 더 작아지고 상위권 비율은 더 높아지죠. 대한민국 요즘의 대학 서열에서는 최상위에 최상위가 있잖아. 의과대학을 최상위에 최상위라 그러니까 의과대학에서는 최상위권이 82%가 넘어갑니다. 소위 최상위권 대학 신입생의 소득 구간별 수치를 합산해보면 소득 상위 20%의 학생이 정원의 80%를 점하고 나머지 80%가 정원의 20%를 구성하는 80대 20의 비율이다. 그래서 그 부유한 자녀들이 소위 최상위권 대학의 상당수를 점하고 그들이 또 사회경제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위치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고착돼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심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데이터가 보여주는 내용이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정말 한국 사회의 이 구조적인 불평등, 소위 계층 사다리가 무너져간 현실들을 이 데이터가 그대로 보여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게 이런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가장 급선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교별로 그 서열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교권을 회복하고 또 학급당 인원 수도 줄여주고 교사들의 행정 업무도 줄이고 그러면서 고교 서열도 완화시키는 이런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면서 공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교 서열화의 현실을 파헤쳐보면 대입의 불공정한 출발선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제작진은 실제로 출신 고등학교가 대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학 알림이에 공시된 대학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별 비율의 최근 4년간 수치를 정밀 분석했다. 먼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고의 대학 신입생 비율을 보면 소위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고교의 6% 비율에 불과한 특목고와 자사고의 경우 일반고와 정반대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3천만 원 육박하는데 근데 그 학생들이 뭐 학교에 내는 돈만 내고 고등학교 3년을 다니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 학생들 생활해야 되는 거죠. 이 학생들이 다 또 사교육을 받습니다. 특별한 종류의 사교육을 받아요. 합치면은 뭐 연간 4천, 5천. 고등학교 학생 자녀에게 1년에 4천, 5천을 투자할 수 있다. 이런 가정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학생들에게 유리한 이 학생들이 대학 들어가기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가 확대되어 왔다. 그리고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다. 네, 아주 서글픈 결과인 거죠. 서글픈 결과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 자체가 별로 없고 점점 없어져 간다. 이건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치열한 입시 경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 최소한의 사교육, 아이들이 원하는 것에만 투자한다면 스스로를 아주 평범한 학부모로 소개하는 초등학생 두 아이의 엄마를 만났다. 상상부모님이 남편하고 제 거에서 많이 줄이는 것 같아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아이들 교육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도 모셔야 되는 세대거든요, 사실. 굉장히 가계 부담감이 큰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비도 그렇고. 그러고 나니까 우리도 나이가 들었을 때 일을 할 수 없을 텐데 가진 거라고는 지금 10밖에 없는데 이걸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부담을 주지 않는데도
친구들처럼 학원에 보내달라던 아이가 행복해하지 않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 집에 와서 일단 배고프니까 허겁지겁 밥 먹고 힘드니까 좀 쉬다가 숙제 좀 꾸역꾸역 하다가 씻고 잠드는 시간이 기본 11시 반에서 12시인 것 같아요. 또 늦게까지 숙제를 하려면 잠을 깨야 되니까 초콜릿을 먹고 과자를 먹고 초콜릿 먹으면 반짝이니까 그때 다시 좀 숙제하다가 그리고 또 잠들면 아침에 일어나면 겨우 일어나고 그러면은 입맛도 없고 까칠하니까 그냥 물 한 잔 먹고 그냥 학교 가고 일상인 것 같아요. 저는 아이한테 에너지 음료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아이가 지난번에 저 편의점 저거 맛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걸 알아? 그랬더니 먹어봤대.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카페인 너무 많은데? 그랬더니 아닌데 엄마 저거 먹은 게 괜찮은데?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얘가 말은 안 하고 저걸 먹어서 버텼나? 이 생각도 드는 거예요. 워낙 근데 잘 참는 애예요. 힘들어도 그냥 괜찮아 하는 애라서 그게 진짜 괜찮은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냥 아이가 좀 하다가 약간 너무 힘들다고 저한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깐 이 패턴을 조금 잠깐은 좀 멈춰서 얘가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학창 시절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으로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는 박우아 씨. 지금 대한민국 학생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과거를 떠올린다. 학원 뺑뺑이를 경험을 하면서 제가 하루는 이제 정말로 잔디를 처음 밟아보고 하늘을 처음 올려다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아마 한 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아, 이게 행복이구나라는 생각에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순간을 많이 누렸던 기억이 없어요. 넉넉하지 않은 집안 형편에도 부모님은 교육에 전폭적인 지지를 했고 박우아 씨는 결국 특목고에 합격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좌절이 시작됐다. 특목고에 가보니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 거죠. 난 아무리 해도 이 숫자를 받아야 되는 건가? 몸에 많이 무리가 갈 정도로 공부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특목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이렇게 제 몸을 공격하는 병이 발병이 돼서 제가 특목고를 자퇴를 했습니다. 네. 오랜 시간 방황하던 박우아 씨는 어렵게 미국 유학을 떠났다. 사교육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공부하면서 비로소 회복되었고 무사히 졸업해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다. 하지만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고 이번에는 학부모로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됐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떠났을 때 한국과 이제 제가 유년 시절의 한국과 뭔가 이렇게까지 업그레이드 됐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한 7층, 9층까지 다 이렇게 학원가들을 보면서 그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숨이 많이 막혔던 것 같아요. 내가 안 시키겠다 이러는 마음으로 들어왔을지언정 주변에서 뭐 누구 엄마 뭐 안 시켜? 뭐 늦었어. 지금 웨이팅이라도 걸어놔야 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아이를 잘못 키우고 있는 건가? 지금은 불안을 다 극복하시는 상태인가요? 불안을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매일같이 이제 학원에서 문자가 와요. 밤 8시나 밤 10시쯤 이렇게 띵 하고 문자가 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뭐 의치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커리큘럼 아니면 트랙 아니면 설명회 이렇게 문자가 와요. 이제 학원에서 광고성으로. 그럼 그걸 보면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투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임상심리사인 박우아 씨는 한국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이라 입시 경쟁의 피해자들, 아니 생존자라고 불려야 할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과열된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기에 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있으세요. 사회에 나가셔서 이제 번아웃이 오셔서 오시는 경우가 좀 더 많은 편인데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래서 청소년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이유로 청년분들을 오히려 청년기 그리고 또 장년에 계신 분들을 더 상담해서 많이 뵈면서 그 유년기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님 기대, 과열된 사교육이 공통 분모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너는 나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고, 더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안 당했으면 좋겠고, 더 떵떵거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줄 거야. 그래서 결핍이 또 다른 결핍을 낳고 있는 것 같아요. 니네는 그래도 엄마 아빠보다 삶이 나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이름 있는 대학은 나와야 되지 않겠니? 물려줄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너네가 가장 쉽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나마 공부다. 저희가 살던 시대랑 아이들이 살던 시대가 전혀 다를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서도 이게 불안감에 불확실성 때문에 남편도 저도 일단은 목표를 대입을 두고 하는 것 같아요. 사교육비는 이제 배로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한 작년, 재작년 정도까지는 이민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경쟁 속에서 항상 이제 이겨야 되고 그 긴장감에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살아가기가 힘든 현실이다 보니까 둘째에 대한 계획을 접게 됐거든요. 모두가 불행하잖아요. 지금 행복한 사람이 없는 이유가 부동산과 교육인데, 이게 꼭 부모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6살 때부터 그 학원을 돌아다니는 아이들, 놀지도 못하고 하는 아이들이 다 불안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행복 문제를 위해서도 이 부동산 문제하고 교육 문제는 그대로 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단초가 이 교육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서울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 집중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부동산 문제도 해결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시 제도의 변화를 통해 서울 집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서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다. 서울 지역에 역차별이 있지 않냐라는 말은 지금에 있는 상황을 당연한 걸로 보았기 때문에 역차별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방을 해서 비례적으로 뽑게 되면 이제 이런 제도를 몇 년에 걸쳐서 발표를 해서 시행하게 되면 흩어지겠죠. 흩어지니까 진짜 거기서 또 경쟁을 해서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일부 지역의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받는 손해에 비해서는 너무나 크고, 이 문제를 그대로 두기에는 나라 경제가 너무나 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방패할 수 없다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이게 비정상이에요. 시작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을 통해 계층 이동성이 향상된다는 것의 사회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사회 이동성이 전혀 없는 사회를 생각해 보면 거의 신분제 사회죠. 그래서 국가대표 선발전 없이 국가대표가 국가대표 자격을 자기 자식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사회가 있다라고 하면 그 나라의 스포츠 경쟁력은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기울이는 노력에 의해서 사회경제 지위가 변화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게 만들고 또 개인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을 제공하게 되죠. 이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과제다. 교육 격차를 줄이면 사회의 경제 구조적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계층 이동성을 위한 교육 정책은 고소득층에게 부정적인 영향 없이 저소득층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미국의 한 연구. 계층 이동성은 세계 경제 문제를 연구하는 OECD에서도 중요한 과제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사회적 엘리베이터로 표현한 한 연구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아동 보육과 교육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기 개입이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계층 이동성과 경제 발전의 상관관계를 수치로 증명한 연구도 있다. 평균적으로 세대 간 이동성이 10% 증가하면 1인당 소득도 17% 상승한다는 것인데, 계층 이동성 개선이 취약계층에 대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경제적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이다.